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2교시, 3교시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단계까지 이제 과목별로 모의고사 다 끝났고, 이제 6주 과정 했습니다. 요 과정만 끝나면 저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는 쉽니다. 물론 이제 질문하신 분들 이제 많죠. 시험 임박해서. 자, 여러분들도 1월 달부터 아니면 7, 8월부터 동영상 실강 들으면서 잘 따라오셨어요.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답안지에 적으시는 분들 보니까 약간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분도 계신데 잘 적는 사람은 너무 잘 적어요. 몇몇 분한테 이제 제가 감동을 했고, 계속 노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자기가 많이 못 적고 실수하고 틀리고 그럴지라도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죠?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고, 실력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알겠죠? 알죠? 그다음 여러분들 다 머리 좋고 다 인물 좋고 저보다 오히려 다 뛰어나요.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합격합니다. 맞죠? 이승엽이 그랬나요? 은퇴하면서 노력은,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잖아.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면 되고, 요령만 조금씩 익히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게 동영상 들으시는 쌤들도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60분 안에 끝내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실제 시험보다는 좀 문제가 제가 좀 길고, 또 문항수도 많고 합니다. 그래도 60분 재놓고 시험 먼저 치고 해설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휴 기간에 이제 질문이 많이 오는데 중복된 질문이 이제 오더라고요. 지난주에 하프 3회 할 때 제가 칠판에 분계를 이렇게 했어요. 사체 상한 있죠? 거기에서 이제 물음은 정확한 사체 상한 시에 분계를 하라, 해계 처리하라, 분계하라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처분 손익 구하는 빠른 방식으로 해서 그냥 정확한 분계를 안 했다고 해서 해설지에 있는 상한 분계가 정확한 겁니다. 그게 답이니까 칠판에 제가 강의하면서 적었던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약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때 아마 현금이 98,000원이었고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000원이 대변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사채가 10만원짜리였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여기 사채 상한 손실 1,000원, 이렇게, 요게 정확한 분계입니다. 그렇나요? 예, 공 하나씩 뗍시다. 예, 역시. 자, 사채가 1,000원? 1,000원이었죠? 요게 9,980원? 9,800원? 아까 제가 만원 안 적었나요? 10만원 적었네. 죄송합니다. 만원, 여기 1,000원, 언제 되구나? 3,000원. 300원. 요거는 100원이어야 되네. 예. 이렇게 하면 11,000원, 11,000원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요거 이렇게 줄 긋고 동영상 하면 빼도 박도 못 하겠더만요. 찍어 보내니까 노트북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아마 얼마 있죠? 9,700원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분계를. 근데 그거는 약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고요. 이런 계정 과목이 없으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상한 손실 이런 거를 빠르게 구할 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죠. 처분 대가, 장부가 해서 처분 손익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9,800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장부가는 얼마죠? 만원에서 300원 뺀 9,700원이었으니까 9,700원짜리를 9,800원이나 줬네? 그래서 100원이 상한 손실이다. 이렇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략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생각하지 말고 9,700원 아니고 만원이 정답, 요거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분 쌤이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고 하더라고요. 요게 정답입니다. 됐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기억나는 대로. 자, 봅시다.
자, 하프 모의고사인데 우리가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이거 다들 아시는 건데 2교시, 3교시잖아요. 당연히 알고 60분, 60분,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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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맞나요? 잠깐만, 우리가 몇 분이지? 90분, 90분. 자, 2017학년 최근 거 보면 2점짜리 기입형 1번부터 8번, 서술형이 9번부터 14번. 이렇게 해서 총 몇 문항? 14문항 나왔고 2교시 40점. 흰색만 보세요. 흰색이 출제됐던 겁니다. 3교시는 4점짜리, 5점짜리, 10점짜리 있죠. 10점짜리는 교육학 쪽에서 논술이 나오죠. 이건 서술형이 아니지. 이건 논술형이잖아. 그렇게 되죠. 그러면 5문제, 4점짜리 20점, 5점짜리는 2문제, 10점, 10점짜리 하나 해서 40점. 40, 40, 80, 1교시 20, 100점 만점. 2교시, 3교시 문항수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4문항, 8문항, 22문항, 1교시 1문항, 24문항, 23개 문항, 100점 만점. 하여튼 2교시, 3교시는 80점이에요. 문항수하고 보고. 제가 비슷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못하죠. 컴퓨터. 저는 이거 못하고 컴퓨터도 4점짜리, 5점짜리에서 9점 배점입니다. 4점짜리 하나, 5점짜리 하나. 맞죠? 근데 저는 이걸 못 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어느 정도 그 별책 25를 제가 볼 줄 아니까 그 문제 만들었고, 여기 논술 못 내고 10점짜리. 요것도 교육학 뭐 관계된 거니까 이것도 못 내고. 나머지는 배수로 한 1.5배씩 다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 게 제가 지금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문항수도 요게 첫 번째 순서 나오고 요게 2번이었나? 2번, 3번, 뭐 4번, 5번. 무역이 제일 마지막이고 컴퓨터가 제일 마지막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좀 약간 배치를 그렇게 만들었고 거의 1.5배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내는 거 제끼고 제가 못 내는 건 제껴야죠. 이거 뭐야? 컴퓨터? 여기 경영이 가야지. 경영이지, 경영. 죄송. 못 내는 거 제끼고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똥울빼기 하나당 뭐 0.5점짜리도 있어요. 서술하는 거는 그거 2배수로 해줘. 그러면 이제 거기 제가 갈로 문제 뒤에 만든 몇 점, 뭐 4점, 5점 요거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채점도 좀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낸 게 83점이니까 80%는 맞춰야겠죠. 80%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안 되더라도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됐고. 자, 늘 하는 얘기였죠. 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단계부터는 했죠. 타겟을 다 정하십시오. 목표 점수 과목별로 하겠죠. 요거 두 개는 뭐 거의 상경, 경영 뭐 같은 맥락이라 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몇 문항 내가 타겟을 하고 몇 점 하고, 그래서 총점 1차 커트라인 몇 점 이상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하시고 됐고. 자, 1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이것도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이거 쓰지 못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죠.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니은이 뭡니까? 협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거 적으신 분이 있습니까? 역시. 근데 선생님이 전에 무역도 그걸 푸시고, 제가 그거 정답 맞추는 사람 한 번 못 봤거든요. 몇 년 동안 하면서. 근데 선생님 잘하셨어요. 칭찬해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25호를 꼼꼼하게 보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런 걸 낸 거는. 알겠죠? 한 문제, 두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고요. 나왔었잖아. 그러면 영역 쪽에서 박스 해가지고 물어보거나, 개조지조통, 그거는 이제 경영학에서 우리 배우지만, 제가 관련된 걸 또 내기는 하잖아요. 오늘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25호를 꼭, 눈에 다 바르십시오. 됐고. 니은은 협상입니다. 옆에 거래소의 청약, 승낙, 계약, 주문, 품질 조건, 뭐 가격 협정 뭐 다 있습니다. 밑에 쫙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해설 쪽에 제가 오른쪽 귀퉁이에 페이지 적어놨으니까 별책 25 그 페이지 찾아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크레임이고 영역별 성취 수준에선 니은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협상이고, 과목명은 뭡니까? 예, 비즈니스 영어 10번 타자, 기초 과목의 10번 타자입니다. 그것도 하나 암기를 해놓으세요. 뭡니까? 무역 나왔어. 무역 나오면 한 3가지밖에 안 걸리잖아. 국제상무, 비즈니스 영어, 그 다음에 수출입 관리, 이 정도잖아. 근데 이거는 느낌이 오잖아요. 비즈니스 영어 느낌이 왔죠? 예. 그러니까 과목명도 계속 눈에 바르세요. 요거는 뭐 기계적으로 보시고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
됐고 2페이지. 2페이지도 과목별 모의고사 했을 때 냈던 거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수 있는지 기억하는지 그거 복습하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과목 첫 번째 전문 공통 과목. 자, 2페이지 보세요. 위에 거 읽을 필요 없고, 자, 박스 안에 가의 박스 안에 보통 요런 형식으로도 나옵니다. 서술 몇 줄 이렇게 해놓고 가 진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 쫙쫙 해주고, 나 이렇게 해놓고 스토리 해주고, 밑에 작성 방식 가지고, 작성 방식에서 항상 우리는 이런 식이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저처럼 작성 방식에 저처럼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알죠?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물어보는 게 또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했지. 요거 번호 안 붙어요. 알죠? 예. 채점하기 편하고 뭐 좀 지금은 아직까지 연습 단계니까 그래서 했고. 뭔 얘기하고 있어. 다 됐습니다. 뭡니까? 성공적인 직업생활이죠. 어디에서 힌트가 있습니까? 전문 공통과목. 제가 줄 거 놨습니다. 시험지에는 없습니다. 줄 거 같은 문제 제가 여기서는 해설지에는 거 놨죠. 전문 공통과목 한 거죠. 성공적인 직업생활. 요거 못 적은 사람 없죠?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다음번에는 적으세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적고, 내용 쪽에 보면 일가 직업생활, 기업 산업활동, 뭐 근로관계 산업 이런 게 있습니다. 니은 쪽에 뭡니까? 그거를 밑에 나에 거기 니은을 참조하여 가에 니은에 갈로 안에 들어갈 걸 적어라. 문제가 그렇게 제가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취업과 창업입니다. 그 밑에 나에 있는 거는 과목별 모의고사에서 풀었죠? 예. 거기에는 취업 및 창업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나에는.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내용 체계 쪽에는 취업과 창업. 중간에 취업 및 창업이라도 채점해 주겠죠? 채점해 줘야지. 자, 넘어갑니다. 됐고. 3페이지. 자, 이건 뭡니까? 무선 주파수 식별 RFID. 이것도 다 적으셨을 겁니다. 뭐 저런 얘기는 없습니다. 리더, 태그, 안테나. 안테나는 단어는 있었나요? 안테나는 있었다, 맞죠? 자, 제가 줄 거는 거 보세요. 하여튼 물류 분야의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럼 뭐 포스, EOS, RFID 뭐 많잖아요. 그 중에서 판매 정보 자동화 기술이다. 좋다 이거야. 용어를 쓰라. 예와 같이 써달라 했습니다. 정보가 장거리 혹은 열악한 환경 인식되어질, 그러니까 먼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 가장 유용하다. 하이패스, 동물 추적기, 뭐 기타 등등 출입 장치, 허가 장치 뭐 있죠. 표시는 여기서 표시가 뭡니까? 태그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표시는 제품 진열의 선반에 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태그를 의미할 것 같고, 시스템 안테나 공통분모 나왔고, 자료 교환기가 뭡니까? 판독기 리더의 개념일 것이고, 매장 내에서 무선 자료 전송 기술, 여기에 완벽한 힌트가 들어가 있어. 맞죠? 무선 자료 전송 기술, 이게 딱 보이잖아. 맞죠? 그러면 RFID, 무선 주파수 식별. 그것도 자꾸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용어를 암기를 하세요. 무선 주파수 전파 식별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EBS 교과서 보면 전자 태그 이렇게도 한글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 공통합시다. 무선 주파수 식별. 알겠죠? 물류 분야에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 그럼 세 가지 구성 요소, 리더, 태그, 안테나 문제에 있고, 박스에 뭡니까? 동물 추적 장치, 개인 출입하고 뭐 전자요금 징수 많습니다. 그렇게 있고, 이용 효과, 생산, 유통, 이력 파악, 도난 등 손실 예방한다. 그 다음에 반품 수량 뭐 처리나 뭐 좋은 얘기들이 있고, 이걸 뭐 암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암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무선 주파수 식별 그거 적으면 되고, 다 적었을 겁니다. 포스는 우리 다 알죠? 스캐너 바코드 있고, EOS하고 연관되는 거, 연관돼서 배송 시점 파악이 가능하다. 그 다음 판매형 교육비, 그 다음에 품절을 방지하고 신속한 상품 회전, 점포 사무 자동화, 작업을 단순화하고 가격 포착 작업을 절감하고, 비용 줄이고 시간 줄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 몇 가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매 시점의 이점, 그러니까 이점들, 장점들, 이용 효과들, 이런 이점들 적을 수 있도록 연습 암기해 주시고, 포스하고 EOS 그 그림 머리에 떠오르죠? 맞죠? 슈퍼마켓 1, 2, 3.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포스 중간에 있고, EOS 있어가지고 거래처 1, 2, 3 있고, 위에 공동 물류 창고 있었고, 그거 있었죠? EOS. 그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문제에 POP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별건 아니고 위에 POP는 광고자를 좀 붙여야겠죠.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가면 편의점 앞에 계산대 앞에 상품 진열해 놓고 그 광고해 놓고 하잖아요. 맞죠? 끼워 팔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POP 광고입니다. 구매 시점 광고. 그 다음에 POP 해가지고 이때는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그래서 생산 시점 관리 시스템. 그래서 제일 위에 문제 쪽에 있는 POP 등에 활용할 수 있다. RFID를 가지고. 그거나 거기서 POP가 아마 생산 시점 관리 시스템 이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페이지. 자, 2009학년도에 통화사업이 객관시킬 때 나왔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놓고 용어를 적으라고 제가 했죠. 자, 밑에 하단 쪽에 2009학년도 기출문제를 봅시다. 2027번.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한위험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보기 팩터링 통화사 통화 옵션 선물한 거래, 통화 선물 거래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와핑 우리 얘기 많이 듣죠? 그런 얘기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통화, 원화와 달러, 원화와 엔화, 달러와 엔화. 이렇게 각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과 상호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교환, 스왑. 그래서 통화 사업입니다. 대상이, 목적물이 통화라는 얘기입니다. 통화 사업. 자, 최근 미국에서 시작됐다가 2009학년도 시험이니까 2008년도 말 시점이겠죠.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 수출입 기업들이 급속한 한위험에 노출되었고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자국 통화를 상대방 통화 맞바꿔 예치. 자, 통화 대 통화를 맞바꿔 예치. 변제 시에는 서로 예치될 때 한 시점. 그러니까 처음에 약정했을 때, 바꿨을 때 1차 바꿨을 때 그때 적용하기로 약정한 환율을 뭐 이자 같은데 적용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 활용하겠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부끼리 이렇게 하겠다. 자, 뭐 통화 사업밖에 답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것도 형광펜 같은 걸로 잘 색칠하세요. 통화 가치 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한 시세 적용. 여기까지 형광펜을 칠하시고 그 칠한 색깔 똑같은 걸로 문제에 가세요. 문제 상단에 한 편, 그 밑에 두 줄을 똑같은 색으로 칠하세요. 그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습니다. 한편, 자, 문제 갑니다. 문제 맨 밑에 두 줄 똑같은 색으로 칠하세요. 기출문제. 한편, 국가 간 통화사업 계약은 두 나라의 중앙은행 간에 체결된다. 그렇죠?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자, 체결되면 한 나라에서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면 자국 통화를 유동성이 부족하면 이런 거 필요 없고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에 맡기고 외화를 차입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거 서로 맞바꾸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있었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똑같은 색으로 칠하시고 눈에 바르시고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거래 기간이 하여튼 뭐 거래 정부가 됐든 기업 대 기업이 됐든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약정을 한 데 있죠. 서로 예치했을 때의 어떤 시세에 따라서 만기와 환율에 의해 다른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 교환에 제가 밑줄을 크게 진하게 칠해놨습니다. 상호 교환 무엇을 통화를 각국 통화 A국 통화 B국 통화를 상호 교환 그걸로 게임셋입니다. 밑에 그 읽을 필요도 없죠. 통화 스왑.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통화사 확신이 갈 겁니다. 그럼 밑에 뭐 또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A는 달러와 자금을 B는 엔화 자금을 각각 유리한 쪽으로 차입할 수 있어. A는 달러와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고 B는 엔화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엔화가 필요한 거야. B는 달러가 필요한 거야. 그랬을 때 A가 달러와 자금을 B가 엔화 자금을 각각 지가 유리하게 차입받을 수 있는 그걸 차입하고 서로 맞바꾸면 돼. 맞죠? 그런 게 통화사업입니다. 통화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갑돌이가 있고 여기 을돌이가 있잖아요. 얘는 A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서 A라는 그 어떤 물건이라 합시다. 통화가 되죠. 하여튼 물건이라 하고 을은 B에 대해서 하여튼 유리한 조건이 있어. 그렇죠? 근데 A가 갑돌이가 갖고 싶은 거는 뭡니까? 갑돌이는 B를 갖고 싶어 해. 그래서 이런 거지. 을 보고 야 을돌아 내가 있잖아. 사실은 B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소문을 듣자니 네가 B는 낮은 이자율로 네가 빌릴 수 있다며 네가 빌려서 내한테 줄래? 그러니까 을이 마침 오 그래? 나는 사실 A가 갖고 싶었어. 소문을 들으니까 네가 A를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다며 빌릴 수 있다며 잘 됐다. 우리 서로 공통 저 뭐고 상호 교환하면 되겠네.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서로 유리한 거를 교환하겠다. 그리고 만기 때는 이제 서로 이제 원위치 시켜주는 거죠. 이자율은 각각 빌린 거 지가 이자율 부담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예를 들어 그게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몇 번 읽어보시면 이제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차입 자금에 대한 이자는 실제 자금 이용자 A는 실제로 뭘 이용합니까? NR을 이용하죠. 달러한테 유리하게 빌릴 수 있지만 NR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놈 아닙니까? 예, 그런 놈들. B는 달러 자금, 실제 자금 이용자가 대신 지급을 하고 만기가 되면 최초 차입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다시 재교환한다. 그러니까 교환이란 단어들 잘 보시면 된다. 밑에 거 됐고 해설 쪽에 통화사업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의 비교 우위에 의해 발생. 그것도 한번 색칠해서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발생 원인이 뭐냐 하면 A는 뭐가 유리하고 B는 뭐가 유리해. 근데 갖고 싶은 건 서로 크로스돼 있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다. 자금 조달의 비교 우위에 의해 발생한다.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엔화가 필요한 한격. 그것도 잘 읽어보시면 위에 박스에 있는 예하고 똑같습니다. 스토리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따라서 높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비교 우위에서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높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통화 사업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거까지도 스토리입니다. 그 예에 대한 스토리고 맨 마지막 문단 한국 기업은 국내은행, 일본 기업 그것도 이유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과 각각 자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통화 사업을 서로 맞바꾸면 여기서 자꾸 맞바꾸면 상호 교환하면 이런 나온 단어들 나머지는 죽은 걸로 계속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뭐 서술하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올 테니까 통화 수학 이것도 다 적으셨나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몇 번 읽어보면 스토리는 쉽습니다. 갑돌이 을돌이 서로 갖고 싶은 거 바꾸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페이지. 근데 이것도 그렇지.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있었던 거, 교재에 있었던 거, 1단계, 2단계, 3단계든 교재에 있었던 거, 그거 없었던 거, 그걸 제가 구분해 줘야겠다. 이때까지는 다 있었던 겁니다. 별책 25,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 5페이지, 5번. 이것도 있었던 겁니다. 답이 뭡니까? 직무 충실화. 그러면 직무 설계 방식이, 현대적인 직무 설계 방식이 뭐 있었죠? 직무 순환, 또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이렇게 되나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그래서 요거를 타겟으로 잡으랬죠. 요 세 가지입니다. 순학충.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현대적인 직무 설계 방법. 테마가 현대적인 직무 설계 방법,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무 충실화를 좀 눈여겨 봐주십사 했죠. 직무 순환은 뭡니까? 보직.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두루두루 맛배기만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보다 일반 관리자를 만든다. 그래서 신입 공무원 들어가면 각 세무서에 세무 공무원이 들어가면 각 부서마다 다 거치게 합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각 모든 부서를 한번 맛배기를 보이게 합니다. 그런 게 직무 순환이랍니다. 성격이 다른 직무로 이동시키고 배치 전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산가도 갖다가 부가세가도 갖다가 법인세가 갖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맛배기를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직무 확대는 뭡니까? 맡은 직무의 양을 어떤 범위를 확대시켜 줍니다. 펀칭, 그러니까 드릴 작업만 하는 애한테 이제는 너는 이제 드릴 작업 외에 못질하는 작업도 해. 또 거기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너는 이제 용접하는 작업도 해. 이렇게 해서 직무의 양을 좀 다양하게 해주는 게 직무 확대입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직무 충실화 잘 봅시다. 자, 직무 충실화 하면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이라는 게 혹시나 출제자가 제시를 해줬다. 그러면 무조건 직무 충실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무 설계 방법을 테마로 해서
조건사항에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나오면 무조건 직무 충실하다. 그러면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인 게 동기부여 이론이거든요. 허츠버그가. 그러면 이요인에서 무슨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였죠? 무슨 요인? 동기요인. 맞습니다. 예, 동기요인, 위생요인.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논하고 있습니까? 직무 설계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의 내용 같은 거나 이런 걸. 그러면 동기요인이 뭐죠? 직무 내용. 직무의 내용. 위생요인이 뭐죠? 환경이지. 환경 이렇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무의 내용을 높여주면 동기부여가 돼서 만족이 그만큼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위생 요인 어떻습니까? 불만족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걸 이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기 때문에 얘를 높인다 해가지고 만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불만족은 제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동기요인, 위생요인, 환경이고 직무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중에서 이쪽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직무 충실화가. 자,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 기억하시고 동기요인은 직무 내용에 관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을 시켜주는 어떤 요소가 된다, 요인이 된다. 위생요인이라고 이제 또 그것은 환경이더라. 그래서 불만족 요인이기 때문에 제거시켜야 된다. 자, 허츠버그 이요인에 기초한 이론이 직무 충실하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직무 내용이 동기요인했잖아. 직무 내용을 그 자체가 어떤 도전감, 성취감, 안정감 뭐 다 좋아. 책임감, 발전, 성장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성장. 개인의 성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구성돼야 한다. 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 지휘, 통제를 자주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시키는 일 하지 말고 나에게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일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래서 또 나날이 발전하고 그렇게 있도록 기회를 달라. 설계를 해달라. 직무를. 그게 직무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이 많죠. 자신의 성과를 계획 실행 스스로 하게끔 자주성과 뭐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관리적 기능까지 위임한다. 직무를 질적으로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것도 내용 잘 보세요. 직무를 질적으로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자, 장점은 직무 충실화, 종업원의 성장과 의미 있는 작업 환경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여튼 개인의 성장, 만족, 도전감, 성취감, 안정감, 책임감, 발전, 이런 것들. 됐죠? 그 정도 하시고, 위에 문제를 가봅시다. 자, 직무 설계 방법,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답은 직무 충실화 다 적었을 겁니다. 다 적으셨죠? 네. 자, 전통적인 직무 설계 방법과는 달리 직무 성과가 직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 보상. 경제적 보상은 두 요인 중에 뭐겠습니까? 위생 요인. 네, 잘 얘기하셨습니다. 경제적 보상, 급여 이런 거는 나를 만족시키는 요인. 나는 도전감, 성취감 내 안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 같은 거는 위생 요인이 되는 거죠. 허츠버그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도 개인의 심리적 만족이 달려있다는 전제하에 직무 수행의 내용과 환경을 재설계하는 방법이다. 자, 직무의 내용을 재설계, 환경을 재설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 동그라미, 특히 다양한 작업 내용이 포함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 기술 요구돼요. 그러니까 자꾸 발전하겠지, 성장하겠지, 지가 학습해야 될 테니까 작업자에게 자신의 성과를 계획, 실행, 통제할 수 있는 자주성, 책임, 밑에 읽었던 내용들, 개인의 성장과 의미 있는 작업 환경에 대한 기회 제공, 직무 내용을 재편성. 됐습니까? 재설계라는 단어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누가 말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너무 잘하신다.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또는 RE 이렇게 하기도 하죠. 맞죠? 거기에 재설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맞죠? 무엇을? 업무 수행, 프로세스, 업무 수행 과정을 은행 업무 있었죠? 열 몇 시간이었는지 며칠 하던 거를 단 7시간 했다는 거. 자, 생각나서 얘기했고 직무 충실화 적을 수 있도록 하시고 6페이지. 자, 요거 좀 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제가 지금 하품 모의고사인데 좀 문제가 깁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이 똥땡이가 많죠. 그거는 실제 시험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 다 분석하셨겠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연습하는 차원이니까,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수표에 대한 선생님, 수표입니다. 테마가. 그 다음에, 기억에, 갈로 기억에, 그 다음에 니은 이 수표 용어 적어냈습니다. 자, 선생님이 당좌 수표 했습니다. 당좌 수표 우리 알고 있죠?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 체결하고, 당좌 예금 잔액 범위에서 은행으로부터 수표 용지 받아가지고, 이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학생이 의문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무슨 계약? 당좌 차월. 알겠죠? 이거 다 적었을 것 같은데요. 당좌 차월 계약을 은행과 맺었다면 그 차월 한도 내에서 예금 잔액에서 그 한도까지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금 잔액은 500원인데 한도가 100이라면 예금 잔액 500원을 초과해서 남은 500원까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그거죠. 당좌 차월 계약 적으라는 거.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한 금액이 당좌 예금전 당좌 차월 한도를 초과해 발행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럼 부도지. 부도 수표 됐고. 그런데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수표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자금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수표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예금 잔액이 지금 부족한 똑같은 맥락입니다. 야근 내가 돈이 없을 때, 자금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은행에 당좌 예금의 잔액이 부족할 때, 그거 똑같은 맥락이고, 니은 수표를 이용하게 된다. 니은 수표는 발행인이 실제 발행일 이후의 미래의 날을 발행일로 수표 용지에 형식상 기재하여 발행한 수표다. 뭐죠? 선일자 수표. 똑같은 말이 뭐 연수표, 앞수표, 선수표 그거 다 해놨습니다. 정답에. 저는 선일자 수표로 암기하겠습니다. 선일자 수표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럼 소지인이 수표상의 발행일자 도래에 대한 수표를 은행에 제시할 수 없이 당연하겠지. 대금 결제를 일시 연기할 목적. 그러니까 뭡니까? 자금을 대금 결제 지급제 시간도 늦추게 되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수표의 종류다. 선일자 수표 암기합시다. 이거 적으셨나요? 예, 선일자 수표는 제가 처음 한 내용입니다. 맞죠? 이제 처음 한 거 나왔습니다. 선일자 수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뭐 있나요? 행선 수표 있죠? 그거는 문제 만들려면 행선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주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행선 수표 있고 뭐 특정 그거 뭐 서술하라고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용어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선일 것 같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송금수표 같은 게 있습니다. 송금수표. 송금수표 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연상이 됩니까? 어떤 파트에 있을까요? 송금수표. 무역대금 결제방식. 공부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송금수표라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TT 방식, 뭐 송금 방식, 뭐 DD 방식 있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송금수표라는 게 있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문제 만들 겁니다. 송금 방식하고 신용자금 방식, 주신 방식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합니다. 그때 정리하고 됐고 선일자 수표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당좌 수표 박스에 있는 거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한 거고 자 당좌 수표에 당사자가 몇 명입니까? 발행인, 지급인, 또 소지인. 자 당좌 수표에 지급인은 반드시 수표법에 의해서 은행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좀 첨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당좌 수표에 수표에 법적으로 기재돼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6가지인지 아마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까지는 좀 뭐 너무 할 것 같은데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나중에 프린트 해드릴게요.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자, 선일자 수표 기억하시면 됐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오늘 10월 8일 오늘이죠. 현재죠. 현재 이 시점에서 수표 용지를 발행 뿌르륵 해가지고 사인하고 여기 사인해가지고 사인했어. 사인하고 기명 날인했어.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발행일은 언제로 돼 있다는 겁니까? 10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1월 8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 10월 8일 날 종이 발행해가지고 던져줬는데 종이 쪼가리는 11월 8일 돼 있어. 그러면 얘가 들고 있는 소지인은 은행에 제시할 수 있어 없어? 왜? 발행일이 11월 8일인데 지금 현재는 10월 8일 9일인데 은행에서 이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겠지. 가져가! 이러겠죠. 알겠죠? 만약에 10월 9일, 10일 시점에 11월 8일자가 발행일자인 수표를 들고 와서 지급 제시해서 은행 보고 돈 내놔라 하면 은행이 돌아가세요? 이러겠지? 12월 8일 이후에 와 이러겠죠. 자 됐고
그럼 살짝 좁혀됐고 7페이지. 자, 이 문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트집을 잡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했죠. 제가 손을 좀 봤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요거 봅시다. X1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다. 자, X1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 매도, 평가, 이익이 X1년도에 10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딴 거 없다 칩시다. 그러면 X1년도 말에 BS의 자본의 기본 후에 매도 평가 이익은 얼마가 있는 겁니까? 그 이전은 없었다. 없었다고 하면요. 다시. 최초 발생. 자, X1년도 중에,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기타 포괄손익에 매해파 뭐 있잖아요. 재평가 잉여금도 있고, 지분법 자본. 자, 100원이 발생했어. 그 이전은 없었어. BS의 자본에, 머리 떠올려. BS의 자본에 자본금, 자임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거기에 이제 항목들이 매도 가능증금 평가, 이익, 누계액이 지금 얼마가 BS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100원이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럼 BS에도 X1년도 말에 여기 자본에 기본 후에 매도의 평가 이익이 100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고. 그럼 X2년도에는 포괄손익계산서 X2년도 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3일 당일 기간이죠. 기타 포괄손익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이때도 100원 발생했어. 됐나요? 한 해 기간 X2년도에. 그럼 X2년 말 BS의 자본의 기본 후에 매도는 얼마 있습니까? 평가 이익은 200. 예. 요게 이제 단기에 발생한 거죠. 요 100. 요게 단기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열고 있는 요 숫자잖아. 그러니까 누적된다. 이 개념입니다. 자, 그거밖에 안 되고,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풀어봤던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공공회사 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그러니까 아마 그 회계연도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니까 2017년도가 단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가 되게끔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회계연도의 자본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본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자본의 구성, 뭐 계정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본과 관련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단 재평가 잉여금은 전액 단기에 증가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누적된 금액이 없었다는 거지. 기본 후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 5,000원 중 밑에 이제 박스에 살짝 보니까 5,000원 돼 있죠. 그 중에 정기분은 3,000원이다. 그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행간표에 칠해 놓으세요. 매도 가능 증권 박스에 있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 5,000원 중 정기분은 3,000원이다. 그럼 단기분은 얼마란 얘기야? 예, 정기에는 3,000원이 여기 있었다는 거지. 여기 정기에 3,000원 있었고 BS에 3,000원 있었는데 단기에 얼마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0원이 단기에 발생해서 여기 얼마가 돼 있다? 5,000원 돼 있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 기초 자본, 기말 자본에서 이미 자본의 변동이 4만 원이라는 거를 정답을 다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구성 요소들 네가 찾을 수 있니? 이걸 물어봅니다. 순자산의 변동, 순자산이 자본이 됐죠. 순자산의 변동은 1년, 15년, 그러니까 기초 기말에서 순자산의 변동은 4만 원이라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순자산의 변동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였죠? 무슨 거래? 예, 맞습니다.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입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이 증가한 요인을 제가 그 풀어놓은 방식 때는 좀 복잡하죠? 눈에 띄게. 그러니까 제가 푸는 방식이 있었죠, 예전에. 그렇게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밑에 그 박스로 있는 그림은 이해만 하시면 되고, 여하튼 4만 원이 순자산이 증가했고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미 게임셋 첫째 줄 박스 거기에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4만 원 증가했다. 22만 원이었는데 18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됐으니까. 그 구성 요소가 이제 자본거래가 있고
손익거래로 인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또 어떤 거래? 기타 포괄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실현된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손익,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이익이라는 미실현된 이익으로 인한 포괄손익계산서니까 이게 기타 포괄이익으로 인한 요거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본거래는 무상증자 이런 거는 자본 계정 쪽에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느는 거니까 순자산이 변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 문제 있었죠? 맞죠? 자, 자본거래는 뭡니까? 현금 배당은 유상증자. 우상증자는 안 되죠?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플러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밖으로 현금이 나간 거 아니야? 자산이 감소한 거 아니야? 요 두 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플러스 유상증자, 현금 배당. 자, 하나씩 기억해 봅시다. 4만 원이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죠? 뭐 조금 애매하지만 엉성하지만 첫째 줄 기초 기말로서 이미 결론이 꽤 났어. 더 이상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오버하면 안 돼요. 유상증자가 얼마를 했습니다. 이것도 2017년 한 해 중에 유상증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얼마? 플러스 4만 원이죠. 현금 배당이 얼마죠? 마이너스 2만 원이죠. 그럼 자본거래에서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플러스 2만 원이죠. 맞나요? 예, 요거 두 개 합하면 자본거래에서 플러스 2만 원 맞습니까? 전체가 플러스 4만 원이고, 그러면 손익거래에서 얼마가 돼야 되나요? 뭐 결과적으로 플러스 2만 원 이미 답 나왔네. 아, 그거 오타 있었다. 자, 오타 수정해 드릴게요. 플러스 2만 원 이미 게임 셋이네. 기타 포괄이익은 골라내봅시다. 기타 포괄이익은 두 가지가 있네. 하나 재평가부터 해봅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에는 전기권 없었어. 단기 처음으로 최초 시작돼서 얼마나 했지? 6,000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죠. 근데 여기서 BS에 있는 누적액이 지금 5,000원이 됐고 정기께 3,000원이었으니까 단기 발생한 건 얼마나 얘기지? 예. 요겁니다. 요 문제만 해달라는 겁니다. 요게 포괄손익계산서에 2,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손익거래로 단기에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순자산이 얼마큼 늘어난 거 아니야. 자본거래로 단기에 얼마나 순자산이 손익거래는 그 자체가 단기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그래서 요걸 주의해달라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총 꼬아놨습니다. 그럼 기타 8,000원이니까 단기 손익이 얼마죠? 예, 플러스 12,000원. 게임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자, 단기 손익은 12,000원 주고 총 포괄이익은 얼마입니까? 총 포괄이 2만 원이지. 이거 다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단기 손익,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 구조, 단기 손익, 기타 포괄이익, 총 포괄. 두 개 더하면 총이 되네. 총 포괄이익. 그러면 2만 원. 됐죠? 그렇게 하시고 그 그림 같은 거는 뭐 제가 그려놨는데 보시면 되고, 기초자본 18만 원에서 기말자본 20만, 중간에 그림입니다. 그림 박스로 된 거. 기중변동 4만 원을 제가 이렇게 그냥 끼워 맞췄습니다. 자본 쪽에 이제 넣어 본 거죠.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기타 포괄 손익에 3,000원에서 11,000원 된 거, 8,000원 된 거니까 2,000원 더하기 6,000원이었다. 그것만 좀 구별해 주십사. 단기 순이익은 이러한 순자산 증분으로 인해서 끼워 맞추게 하면 12,000원 바로 나오고 됐고, 포괄 손익 계산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왜 2,000원 됐는지 이제 알겠죠? 누적액은 5,000원이었는데 전기까지 3,000원이 쌓여 있으니까 단기에 발생한 건 2,000원이었다. 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기간에 영업성과다. 영업성과?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 종류 매해파 있었고, 재평가 이익은 유형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이익입니다. 유형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이익은 그 두 개. 다른 자산 얘기 안 할게요. 괜히 헷갈립니다. 지금 보자면 뭐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됐고, 오타 있죠? 예, 포괄 해설 쪽에 해설 밑에 정답 해설 그 박스 세 번째 동그라미 포괄일 2만 원, 단기 순이익 9,000원이 아니고 12,000원. 그 다음에 5,000원짜리를 그 뒤에 5,000원짜리 2,000원 그렇게 얹혀주시면 됩니다. 다시 오타 정답 밑에 해설 밑에 박스 동그라미 3개 중에 맨 밑에 동그라미 단기 순이익을 9,000원을 12,000원으로, 그 다음에 옆에 기타 포괄 손익 중 5,000원을 2,000원으로 그렇게 얹혀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문제를 수정하는 바람에 오타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8페이지. 자,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지울까요? 네, 지웁시다. 지워. 과감하게 지워.
오늘 어떻나요? 하프 모의고사 과목별로 치시다가 여러 개 이제 각 과목들이 섞이니까 어떻나요? 신선한가요? 할만하죠?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요쪽 과목별로 치면 해계만 막 머릿속에 탁 생각 자리 잡고 있잖아요. 무역만. 그러다가 지금 각 과목이 있어. 별책 25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벌써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열심히 푸시더라. 너무 열심히 푸시고 다들 조금 더 이제 좀 연습이 좀 필요한 분도 계신데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자신감 가지시고. 자, 이것도 기존에 했던 겁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인데 실수가 혹시 나오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씩만 물음을 약간씩 제가 자꾸 꼬웁니다. 자, 봅시다. 다음은 회사 상품에 관한 거, 기초 상품 재고, 단기 상품 매입, 장부상 기말 상품 재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실제 수량, 기말 상품 순실현 가능 가치. 그럼 뭡니까 이거?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게임 끝난 거고. 자, 이제 봅시다. 위 자료에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한다면 여기까지 코마 찍고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될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까지 이제 말 다 적었어. 계정의 금액은 동그라미 1번이고 매출원가 계정에 반영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은 동그라미 2번이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다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게 우리 기준의 원칙이잖아요. 맞죠? 네, 그거는 언급을 제가 피했어요. 왜냐하면 매출원가 계정에 반영될 이렇게 제가 다 풀었기 때문에 써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갈로 안에 1, 2 금액 순서대로 쓰라 했고 단 정상 발생되는 원가성이 있는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이것도 기준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 40%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거 포괄 손익계산서에 계산 인식돼야 될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의 금액은 제가 묻고 싶은 게 뭐였나요? 포괄 손익계산서 밑에 보세요. 어디 있나? 손익계산서 두 번째 매출원가 쪽에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기타 비용이라 했는데 영업의 비용에 반영될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성이 없는 몇 프로지? 40%. 그게 손익계산서 저 밑에 영업의 비용 쪽에 가 있는 거야. 판관비도 아니야. 영업의 비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원. 그것은 계정 과목이 뭐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근데 그 의미는 개념은 나머지 60%도 개념은 감모 손실의 개념이지만 계정 과목은 어디로 간다? 매출원가. 자, 그걸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금 약간 꼬았는데 이거 다 쓰셨네? 다 맞추니까 재미없다. 좀 실수도 나오고 했는데 800원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이라 했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 평가 손실은 얼마입니까? 실제 수량하고 장부가액하고 취득원가 장부가액하고 순실현 가능 가치의 차이. 그러면 95개 곱하기 20원 하면 되겠네. 400원하고 380원하고 그러면 1900원. 금액은 1900원. 답 쓰면 되네. 자, 이거 이제는 다 알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평가 손실. 제가 어떻게 푸는지 알죠? 1층, 2층, 3층 하는 거 있죠? 자, 여기 실제 여기 Q, P. 여기 실제 수량. 여기 뭐죠?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 개념 알죠? 현재 판매 가능했을 때 뭐였지? 순실현 가능 가치. 판매했을 때 처분 대가에서 처분 부대 비용을 뺀 거. 맞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전 다른 프린트에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뒤돌아서 까먹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건 잘하니까. 책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다 발라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줄여요. 자꾸 줄여. 자꾸 많아지면 안 돼요. 그리고 프린트물 자기가 복사하고 이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풀칠하고 이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너무 예쁘게 하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거나 아니면 다른 거나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는 부분 이제 몇 번 복습했는데 아는 부분 덮어. 클립으로 끊고 호스케스 찍어가지고 안 봐. 그 다음
째거나 이렇게 싫은 사람은 그냥 덮어. 아니면 시커먼 매직으로 그냥 뽑혀 치고. 그래서 아침에 착 보셔야 됩니다. 자, 그만. 순실행 가는 같이. 여기는 뭐죠? 여기는 장부 수량.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수량. 이게 내가 맨날 헷갈려. 여기는 뭐 취득원가 P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요 차이가 뭐 수량의 차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의미를 가진다 했고, 실제 수량이 취득원가 손실을 가지는 차이니까 요게 뭐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의미를 가진다 했고, 감모 손실은 두 가지로 있어서 원가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원가성 있는 거는 뭐다? 계정 과목이 매출원가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매출원가 계정 과목으로 가서 매출원가에 되는 거고, 맞죠? 자, BS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재고자산 있고 밑에 계정 과목이 뭐죠? 빨리.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액 갈로 열어주죠. 여기에 결국 가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1번.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2번, 요게 2번이란 거야. 2번에서 1번, 요 왁구가 그대로 여기 BS에 가는 겁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위에 로마자 1번, 2번, 3번. 2번, 3번 보세요. 38,000원, 36,000원. 보이시죠? 38,000원에서 1,900에서 재무상태표 4번에 36,100원을 갔죠. 그러니까 요 결국 1층에 있는 요 값이 여기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가 손실 여기 차이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알겠나요? 됐고. 그다음에 감모 손실 이제 영업의 비용 비정상인 간다 했고, 고객 포괄 손익계산서의 기타 비용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는 거. 됐죠? 그다음에 매출원가 이거 아직도 조금 감옥하면서 언제는 다 알 거야. 우리 매출원가 기초 단기 매입 기말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요거는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항목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판매 가능한 재고에서 여기가 매출원가잖아요. 여기 기말 재고고, 매출원가에 반영 안 될 놈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큰 그릇에서 매출원가에 포함 안 되는 걸 빼주면 돼. 그게 뭐지? 비정상 감모. 맞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이미 36,100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평가 손실 반영된 금액이잖아. 맞죠? 그것만 덜어내주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예전에는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매출원가 18만 원 된 게 몇 층에 있는 겁니까? 3층에 있는 금액입니다. 3층. 맞나요? 2만 원, 그러니까 장부재고 4만 원. 3층에 있는 4만 원이 반영된 게 매출원가가 18만 원입니다. 기초 2만 원, 단기 매입 20만 원에서 장부재고 3층에 있는 거 4만 원 빼서 18만 원 된 거. 여기에서 요거 매출원가 맞잖아요. 여기에서 원가성이 있는 거 있죠? 감모 손실 중 원가성이 있는 거. 정상감모 포함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이것도 매출원가로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 있는 놈에서 3층에 있는 기말 재고를 반영한 매출원가에서 정상적인 감모 요거를 매출원가, 노란색이 매출원가입니다. 더해줘야 되고 늘려줘야 되고, 평가 손실도 매출원가에 반영된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늘려줬다는 얘기야. 근데 요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여기에서 매출원가에 포함 안 돼 있는 요 두 놈만 제거해주면 나머지가 매출원가 남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똑같은 겁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여기 게 뭐냔 말이야. 요게 실제 수량 순실행 가는 같이 제거. 그래서 기말 재고에 마이너스 된 거 아니야. 매출원가에 반영 안 되게끔. 그렇죠? 그럼 얘는 비정상 감모. 매출원가에 반영 안 되는. 어디로 간다? 기타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판관비 아니에요. 됐고, 그림으로 분석, 색칠된 거 보셔야 됐고, 재무상태표. 결론적으로 36,100원은 1층 값이라는 거, 1,900원은 평가 손실이라는 거, 38,000원은 2층 값이라는 거. 회계 처리는 분계 보세요. 자, 결산 분계 있죠? 매출원가에 대한 거. 기초 2만원 대변 튕기고 차변 매출원가. 단기 매입 20만원 대변 튕기고 매입 튕기고 매출원가 차변 22만원. 그럼 판매 가능 재고가 22만원 쌓였다는 거죠. 거기서 4만원은 뭡니까? 실제가 아니고 장부상 기말 재고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22만원에서 4만원 튕겼으니까 18만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감모 얼마? 감모가
총 2,000원이었죠. 그거 다 수량이 날아가는 거니까 대변으로 수량 날려 보내야 되죠. 그래서 간부 손실 2,000원, 기말 재고, 대변으로 날리고, 계정 과목 어떻게? 두 개로 나눠줘야 돼. 원가성 있는 건 매출 원가에, 원가성이 없는 거는 재고자산 간부 손실 800원. 여기도 800원 해놨네. 요게 포괄손익 계산서 기타 비용으로 가는 거죠. 영업 비용. 자, 그러면 기말 재고가 여기까지 하면 기말 재고 얼마가 되는 거죠? 18만 원에서 2만 원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17만? 아니야, 잠깐만. 기말 재고가 얼마가 되는 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아니, 4만 원에서 2천 원이, 응? 4만 원에서 2천 원 빠지는 거 아니야? 3만 8천 원이 되는 거 아니야? 기초 재고는 있던 게 빠지는 거니까 없어진 거고, 매입도 있던 게, 차변에 있던 게 날아간 거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럼 기말 재고만 재고 자산이 4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 수량으로 날아간 게 2천 원이니까 3만 8천 원이 남았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게 2층에 있는 값입니다. 위에, 제일 위에 2층에, 내가 1층, 2층, 3층 뭔지 알죠? 그러면 4만 원, 2천 원, 3만 8천 원. 오케이.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계정으로 해준다 했죠? 계정 과목 잘 기억하고,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거 기억하고. 거기 1,900원은 매출원가에 반영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차변 대변 매출원가 쫙 더하면 18만 3,100원. 그렇게 당연히 손익계산서처럼 나올 것이고, 재고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3만 8천에서 평가 충당금이 차감적으로 되니까 1,900원 빼주면 36,100원이 실제 수량 곱하기 순실현 가는 거지. 저가법으로 평가한 거. 그렇게 된다. 자, 뒷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상단에 그거 글자로 돼 있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당구장 표시 당연한 건데 재무상태표 보시고 앞 페이지에 있는 거 모든 내용 종합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글자로.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그러니까 결국 36,100원 그거 말하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으로 한다. 그렇지.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순실현 가능 같이 시가를 장부금으로 한다. 이게 저가법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저거죠. 평가 손실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였죠? 순실현 가능 같이 그렇게 됐고,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순실현 가능 같이 실제 수량 곱하기 실제 단가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장부상 기말 재고액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만 원에서 간모 손실 2,000원 튕가지고 평가 손실 1,900원 튕가주면 결국 36,100원이 남는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 순실현 가능 같이 추정 판매 대금에서 판매 시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 판매 부대 비용을 빼준 금액. 거기에 순실현 가능 같이 제가 또 적어놨네요. 그거 잘 보시고, 판매 시점에서 재고자산일 때 순실현 가능 가치였죠? 맞나요? 손상했을 때는 뭐였나요? 횟수 가능 가액 두 개 중에 큰 금액 뭐? 사용 가치 또 순공정 가치. 언제 잘 하신다. 잘하시고,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순실현 가능 가치야. 현재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했을 때 판매한다고 순실현 가능 가치 됐고, 9번은 이제 안 풀어도 되겠죠? 이런 건 다 하죠? 넘어갑니다. 기호 맞추게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게 뭐 있나요? 자, 재무 비율은 꼭 나와야 됩니다. 요번에 좀 쉰 것 같아. 한 2년 쉰 것 같아. 재무 비율 꼭 봐주세요. 근데 복잡한 건 안 나올 겁니다. 문제 속에서 부분 물으면 나올 거예요. 유동 비율 모르면 200% 찍고, 진짜 못한다 이러면 200% 찍으세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힌트들이 다 숨어 있어. 그러니까 변수들 머릿속에 공식 일단 옆에 적어놓고 하나씩 찾다 보면 다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것도 해보시면 되는 거고. 10번. 조금 쉬었다 할까요?